안녕하세요. orlando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62% 하락했고, 나스닥은 0.23% 상승했고, S&P 500이 0.24% 하락, 그 다음에 러셀이 0.82%좀 많이 하락을 했죠. 장 초반에 보면 경제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일단 바닥을 찍고 다시금 상승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략 후강이 좀 되면서 그렇게 나쁜 모양은 아니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나스닥은 좀 상승했지만은 많이 올라갔던 다우가 조금은 조정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맵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오늘 맵 자체는 아무래도 테크놀리 중심으로 좀 많이 올라갔다 기술주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많이 빠졌죠. 자, 오늘 장에서는 조금은 추세가 완전히 좀 뒤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장만 하더라도 요 빨간 게 일단은 지금 이제 파란 게 됐었고 요 바뀌었죠. 그래서 어제는 기술주가 지금 이제 하락했고 나머지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오늘은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나머지 종목은 하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장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테슬라가 3.33%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신고가를 일단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메타 역시도 좀 상승이 됐고, 팔란티의 랭크는 계속해서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팔란티, 그 다음 오라클도 조금은 하락에서 좀 반등이 됐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엔비디아도 좀 바닥권에서 약간씩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조금은 지금 이제 관찰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빠진다면 그때부터는 또 매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던 이유는 트럼프가 또 지금 이제 그 연장을 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빠졌고, 금융주 역시도 조금은 하루가 빠졌던 하루였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분야, 에너지 분야는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이런 분야가 하락되고 나머지 기술주만 상승됐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테크놀로지만 0.31% 상승, 그 다음 컨슈머 시크릿 이런 것들 좀 상승, 아무래도 테슬라 때문에 상승했다.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메타 이런 것들이 상승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아무리 기술주 중심으로 좀 상승했고, 에너지라든지 헬스케어, 리얼 이스테이트 이쪽으로 올라갔던 종목이 내려갔던 모양이 있다. 그래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약간의 쌍봉의 개념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완전히 꺾인다기보다는 100일선이 있죠. 100일선 6,700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대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약간의 박스권적인 느낌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그때는 또 매수의 관점에서 타고 올라갈 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떨어진다기보다는 조정이 있는데, 자, 아무래도 다우라든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순환매가 조금씩 일어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오늘장은 상승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조금 하락이 되면서 직전 고점에서 좀 내려오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일단 나스닥은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많이 꺾였기 때문에 얘가 조금은 좀 올라갔기 때문에 꺾였고, 얘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러셀도 조금 일단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지금 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내려오게 되면 하나는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쪽으로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의 괴리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10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 자체는 한 0.74% 정도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무래도 일단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갖다 인하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이 조금 형성이 되고 있죠. 속도도 빨라진다. 그렇게 했을 땐 주가는 좀 반등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30년물 마찬가지로 하락세, 2년물도 조그만 하락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빅스 지수는 뭐 그렇게 움직인 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조금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다는 말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솔솔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경제지표들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1월 달 것만 보면 됩니다. 10월 달 것만 지나가는 거니까 에버리지 아워 어닝 있죠. 시간당 평균 임금은 0.3에서 0.1%로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난판 페이롤 있죠. 요거 자체는 5만이 예측했는데 6만 4천서 요거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요거 늘어난 거 외에는 거기다가 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별히 실업률을 봤을 때 실업률이 4.5%를 예측했는데 4.6%까지 늘어났다. 자, 실업률이 늘어났다는 말은 금리를 갖다 인하할 수 있다. 자, 그 좋은 뜻이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S&P 500의 글로벌의 지금 이제 제조업 지수 PMI 자체를 본다면은 요거 자체가 52를 예측을 했는데 51.8로서 약간 또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조라든지 이런 것들 서비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좀 줄어든 모양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률이 조금은 높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본다면 아무래도 고용 불안에 좀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월 이후로부터 해서 일자리가 거의 늘어나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임금의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고 실업자 수는 2024년도 11월보다도 71만 명이나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1월 달에 6만 4천 개 일자리가 좀 늘어났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달에는 10만 5천 개 아닌 셧다운 때문에 그렇고 9월 달에는 10만 8천 개 늘어나고 자,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거의 뭐 늘어난 것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실업률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경제는 4월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잡이 일단 늘어나지가 않고 있죠. 자, 그런 모양이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금리 인하는 좀 가속화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개월 동안의 변화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업종에서 좀 늘어나고 있는지 그런 거 봤을 때 헬스케어라든지 소셜 어시스턴트 있죠. 그런 것들은 뭐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상승됐습니다.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이런 것들도 일부는 또 상승됐다 약간 줄어들고 있고 자, 반면에 많이 하락했던 것은 페더럴 가버먼트 있죠. 이런 사람 많이 자르고 있다는 것들. 자, 그다음 알트라든지 엔터테인먼트, 레크레이션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사람이 없고, 그다음 트랜스포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나 좀 많이 사람들이 자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일단 지금 거의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크게 고용이 늘어나는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난방 페이로를 보게 되면 10월 달에 있어서 많이 일단 내려갔습니다. 10만 5천 개 정도가 내려갔죠. 그랬던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가벌먼트에서 이렇게 많이 잘랐다는 겁니다. 자, 5만 개 정도는 일단 지금 이제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 아까 보셨듯이 건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늘어난 것이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베센트가 올해 초에 이야기했던 디톡스의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고용 증진을 위해서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지출을 많이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정부 측의 공연도 많았고 자, 이런 현상이 연방정부 고용 감소 자, 이런 것에서 분명히 일단은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사람을 고용을 하니까 연방정부 페더럴에서 조금은 가벌먼트에서 잘라야 되겠다. 자, 그로 인해서 민간 부분 전반에 걸쳐서 고용 증가세가 여전히 매우 미약했는데 도치 같은 이런 것들 통해서 사람들 많이 잘랐죠. 그와 더불어서 무역정책 같은 다른 정책들이 경기 침체를 상쇄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랐던 것이 그렇게 잘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적인 관계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모습에서 고용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업률 자체가 4.5%를 넘어가고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좀 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일단 이미 자, 파월 의장이 일단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에 있을 실업률이 이만큼 늘어났을 때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그 정도로 일단 늘어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나타나지 않나 자,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올림하지 않는 수치로 본다면 11월에 실업률 자체가 4.564%로서 9월에 4.44%보다도 12bp가 상승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주 연준의 정책 기조가 실업률이 안정되거나 단지 0.1에서 0.2포인트 정도만 오를 것이다. 그렇게 발표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연준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좀 올라온 것은 아니겠는가 예측이 가능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뭐 금리를 갖다가 큰 폭으로 인하하지 않는다. 자, 그런 뜻도 없겠죠. 뭐 되긴 됐는데 그래도 4.5% 정도 되고 있으니까 조금은 실업률은 많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면 난판 페이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0.6%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체 일자리 수가 지난 1년 동안에 0.6% 정도 증가됐는데 2021년도 3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증가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에 이와 같은 노동시장 약세는 100%의 경기 침체, 실업률의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빨라져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좀 거품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전 세계 수익률 곡선 자체가 현재 거의 10년 만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장기 국채 수익률이 현재 국채 수익률보다도 상당히 국채보다도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2023년도를 보게 되면 이때 모습에서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2010년도와 16년도와 비교해봤을 때 그때 수준이 와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그 뜻이 되고 있는데 세계 경제가 더 많은 부채를 갖다 더 안으면서 장기 국채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국채 발행 물량이 많으니까 더 많이 일단 공급량이 많죠. 공급량이 많다는 말은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 그로 인해서 채권의 수익률을 갖다 더 달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 속에서.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는 지금 연말 맞이해서 시장 자체가 좀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빅테크에서 눈을 돌리고 있지만은 시장 자체를 떠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게 중요한 말이고. 자, 도이치뱅크 전략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S&P 500의 지수의 평균 주가가 10월 29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지수가 여전히 최고치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현상이 되고 있는데, 자, 각 부분의 실적 자체를 본다면 10월 말 기준에 해당 부분의 시장 위치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봐서라도 주가 자체가 완전히 급락이라기보다는 좀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해당 기간 동안에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인 업종은 빅테크 기업과 인공지능에 대한 노출도가 가장 낮은 업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0월 29일부터 시작해서는 헬스케어 업종이 6.8% 상승,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금융이 5.3, 필수 소비재가 3.1을 상승하면서 그 뒤를 이었다는 겁니다. 기술주는 같은 기간 동안 6.9% 하락했고, 통신 서비스주는 1.1% 상승에 그쳤다. 즉, 기업 가치에 대한 우려, 그다음 차익 실현 매물이 겹치면서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 압력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 이런 것들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상승을 안 했으면은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수 자체라든지 시장이 좀 변화됐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고 기술주가 좀 쉬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섹터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섹터가 11개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거기서 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도 본다면 많이 올랐습니다. YTD 기준으로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는 자, 12개월 동안도 많이 올랐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월 29일부터 시작해서는 한 6.9% 정도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것 때문에 우리가 좀 민감하게 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11% 정도 YTD로 올랐죠. 한 반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10월 29일부터는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게 적게 지금 이제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으로 일단 매기가 많이 돌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오른 주식은 조금 일단 좀 차익 매물이 낮고 너무 많이 내려왔던 것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순환매가 일어났던 장세였다. 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기술주라든지 M7의 주식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은 M7에 대한 투자 비중이 여전히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금융과 헬스케어 분야가 매력적인 투자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소형주 역시도 금리 인하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매우 민감한 소형주들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쪽으로 조금 다각화해서 보자는 거지 시장 자체 기술주를 다 털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S&P 500은 관세라든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그다음 판매 부진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미국 경제가 12월에는 좀 침체가 되지 않겠는가, 실업률도 올라가고 침체 영향이 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물가 상승이 매출과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자체는 S&P 글로벌 자체에서 서비스 기업 지수가 12월에 6개월 만에 최저치인 52.9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들을 대상한 설문조사에서도 5개월 만에 51.8로서 하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서비스 기업 지수, 그 다음에 제조업 지수 자체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런 것들 방증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런 것들이 50이 넘는 수치는 모두 경기 확장을 의미하고 있는데 기업 경영진들은 지난달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셧다운 종료된 후에 표명했던 낙관론은 좀 많이 잃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특별히 신규 판매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것들, 연휴 시즌을 앞두고 자, 그런 것들이 2016년도에 접어들면서 경제 활동을 더욱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들, 자,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거대한 서비스 부분에 매우 더딘 그런 성장 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판매 라인 곧 회복되지 않으면은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줄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랬던 이유는 기업들이 높아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가장 빠른 속도로서 가격을 인상했다. 자, 그것이 경제 전방에 큰 영향을 피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당히 안 좋았던 모양이 결론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관세가 됐다는 것들. 자, 그로 인해서 구매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안 팔린다는 거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사질 못하니까. 자, 그런 것들이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더디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2020년도도 강한 성장세를 보이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을 본다면 시장 자체는 수익 집중 현상이 역사적으로 극단적인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재 시장이 상위 7개 기업 M7의 기업의 수익이 S&P 500 전체의 수익의 26%나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것들, 거의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상위 7개 기업은 70개 기업으로 구성된 IT 섹터 전체 수익의 67%, 그 다음에 해당 섹터 내에서 10% 기업이 전체 순이익의 3분의 1을 창출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들. 또 마찬가지로 상위 7개 기업은 일반적으로 25개 기업으로 구성된 통신 서비스 섹터 수익의 65%나 차지하고 있다. 기업의 대부분을 다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섹터의 수익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업이 이익이 있죠. 자, 기업이 이익을 갖다가 M7 자체가 이만큼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IT 내에서 67%,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 65%, 그 다음에 컨슈머 디스크리네이션을 해서 35%를 가져가고 있고, 자, S&P 500에서 26%를 가져갔다. 7개 기업이 4분의 1 이상의 이익을 갖다가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겠죠.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냐? 그런 건 아니겠고 계속해서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오라클에 248빌리언의 렌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다른 AI에 지금 밤쉘이 되고 있다, 폭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라클의 최근에 일단 분기 보고서에서 따르면 2,480억 달러 임대료가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용량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번에 제시된 것보다도 한 1,500억 달러가 더 많다는 겁니다. 오라클은 2028년도 회계년도 사이에 발생하는 임대 계약이 되고 있는데, 현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많은 임대 계약이 아직까지는 시작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은 재무제표에서는 예외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에는 큰 타격을 준다. 그런 고정지출 항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를 이용하게 된 모든 것을 선물로 구매하지 않고도 AI 데이터 센터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는 있지만은 클라우드 수요라든지 가격이 하락할 경우는 부채와 같은 부담을 안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라클의 AI 매출 성장이 매우 경직된 임대료의 기반을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샘 알트만의 인터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AI 구축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세는 거품이라기보다는 재설정에 더 가깝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완전히 급락으로 일단 주가 자체가 내려간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샘 알트만의 이야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의 전력 회사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전력망의 투자 수요에 맞춰서 부채를 늘려가면서 주식 발행 초과를 청약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이제 다른 데도 아니고 전력 회사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일단 부채를 갖다 끌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규제 대상 수익률이 국제 수익률을 상회하면서 투자 지출이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해외 국영의 전력 회사들도 부채를 늘리고 있다. 자본 조달은 지속되는데 계획 주기에 따라서 변동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샘 알트만이 말했던 아직까지는 초창기다. 자,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부채 요거 자체는 진짜 론이고 요거는 반대입니다. 자, 그만큼 요번에 2025년도 상반기에 들어서도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요거 자체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뭐 오라클이란지 이렇게 클라우드 업체뿐만 아니라 전력 회사들도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아직까지 AI가 초기 단계에 있다. 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또 테슬라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29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발리아스니 자산운용에서 테슬라 주식을 100만 주 이상을 갖다가 지난 3분기에 매입하면서 상당한 투자를 단행했다는 거겠죠. 자, 이러한 대규모 매입에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테슬라의 추진력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일단 기관들 안에서 퍼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또 테슬라 보고서에서 2026년도까지 로보택시 운영 대수를 1,000대로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035년 말까지는 여러 도시에 걸쳐서 100만 대 이상의 로보택시를 운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것 같다. 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성장한 2010년도 AI 관련된 유망 반도체 주식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 AI 관련 투자자가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있다. 초기에서 중반 단계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비베가리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은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은 매력적인 수익률이 계속해서 제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평가가 이러한 주식의 핵심적인 역할을 좀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AI 투자에 있어서 중년의 침체가 나타나고 있지만은 데이터 센터 활용률의 증가, 공급의 부족, 기업 도입의 확대, 그리고 대규모 언어 모델의 구축업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그리고 정부기관, 고객 간의 경쟁에 힘입어 AI 반도체 시장 올해에도 전년 대비 50% 이상의 견실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AI 수익률,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로 인해서 주가 변동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은, 기업이라든지 정부기관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새롭고 빠른 LLM 구축업체와 AI 팩토리의 성장이 이를 상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판매량이 2010년도에는 30%가 더 성장되면서 처음으로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AI가 아직까지는 초기에서 중반 단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회사는 엔비디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이 176불 정도 되고 있는데 적어도 275불까지 간다. 56%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 있죠. 지금 339불인데 500불까지 간다. 47% 여력이 있다. 그 다음 램리서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습에서 한 19% 정도 상승 여력 195불까지 보고 있다. KLA 마찬가지로 1450불까지 보면서 29%. 그 다음 ADI 아날로그 디바이스 320불까지 보면서 14% 증가. 그 다음에 케이던스 마찬가지죠. 400달러 보면서 26%의 증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대표적인 기업이 엔비디아 역시도 마찬가지로 올해 2020년도 유망주 6위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거래되고 있다는 것들, 성장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은 탄탄한 파이프라인과 풍부한 잠재적인 성장 동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AI 컴퓨팅, 그다음 네트워킹 시장에서의 선도적인 그런 전륜으로 정당화는 되고 있지만, 글로벌 AI 프로젝트의 변동성이라든지 게임 시장의 경기 변동성, 전력 공급 문제에 대한 우려로서 상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 저평가되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뭐 최고 목표가는 뭐 430불까지 주는데 이거는 좀 그렇고, 평균의 가격 목표가는 보통 한 250불까지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6명이 바이든급을 주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브로드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위 6개 종목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상승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브로드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두 자리 숫자 EPS의 성장과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 프리캐시프로의 창출이라든지 수익률을 고려해 볼 때 주가가 아무래도 큰 폭의 한 47%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49명이 지금 바이든급을 주면서 목표가는 한 442불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램리서치가 있는데 목표가는 195달러 정도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인 매물이 있죠. 이런 사이클이 있다는 것들, 장기적인 10% 중반의 EPS의 연평균 성장률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고, 메모리 대비 파운드라든지 로직 부분에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들, 랜드 시장의 회복 전망이 개선되고 있고, 프리캐시플로의 창출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비용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관세 관련의 우려가 이를 갖다 좀 상쇄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평균 목표가는 164불 정도 되고 있다. 바이든급을 한 33명이 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은 반등은 나왔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확실한 반등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직전 저점에 했던 8만대가 지켜내는지, 자, 그 다음에 8만에서 10만대, 요 라인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기간과 시간 조정이 거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시간을 좀 주고 바라볼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테슬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직전 고점을 갖다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양이 있고, 자, 다른 것보다도 주가 자체가 그렇게 큰 폭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좀 눌릴 때마다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테슬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추세는 하락 중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일선 있죠. 그래서 지지 받아주고 있고, 좀 쌍바닥이 나타나면서 주가 자체 추세 전환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진 다음에 매수하셔서 들고 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밑에 내려왔기 때문이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메타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는 일단 차트는 깨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일단 바닥권에서 일단 반등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기간과 시간이 조정 후에 약간 일단 지금 이렇게 쌍바닥으로 좀 나타나면서 주가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좀 빠질 때마다 천천히 모아줘서 길게 보시면서 갖고 가는 전략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특별히 안경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자, 스마트폰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그런 가운데 있다면 조금은 시간과 기간 조정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아마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 헤드앤숄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 저점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으로 내려올 때, 고럴 때가 우리가 매수 관점이지 섣불하게 지금부터 매수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차트가 확실히 돌아나갈 때 그때가 매수할 때니까 조금 일단은 기다려보자. 지금은 바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마소 한번 보겠습니다. 마소는 직전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나면서 쌍바닥 모양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약간 일단 지금 기술주들이 바닥권에서 좀 쌍바닥 이런 느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조금은 여기가 좀 바닥이 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서 뭐 급반등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시간과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현재 시장이 바로 밑은 오라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라클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런 것들도 많이 빠져서 어느 정도는 바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불대 이런 데서 좀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다면 주가 자체는 좀 달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거의다가 일단 바닥권에 와 있어서 조금은 기간 조정과 시간 조정이 필요할 때가 현재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